이제 한국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마저 집어삼키며 전 세계를 발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이미 먹어치운 한국은 세계 제패의 팔부 능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라고요. 현재 미국 국방참모회의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인들을 완전히 겁먹게 만든 회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 출신이지만 중국에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중국인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는 중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중국의 아들이므로 언젠가는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국가라면 도대체 부모님은 왜 조국을 저버리고 미국에 정착한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 출신의 부모님과 중국계 및 중국인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들의 중화 사상에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며 제가 어떤 국가에서 자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 또 혹여라도 제가 추후에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도 미군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중국에 그대로 전해줄 수 있으므로 제게 있어선 여러모로 군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장교로서 미군에서 복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중요 참모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겐 발언권은 없었으나 이건 제 추후 진급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파견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추후 방산 분야의 전망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며 그 이유를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내놓았거든요.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향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산 강국이니 절대로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같은 기존의 방산기술 강국들을 진작에 추월한 상태고, 이제 한국이 미국을 넘은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내밀었고, 결국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는 이러한 한국이 모든 것을 제패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계로서 수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한국의 열악한 면모와 후진적인 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라왔는데요. 저는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 등 모든 것을 훔쳐가는 배은망덕한 국가라고 배워왔기에 저는 이렇듯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언권이 없었던 저는 백악관 전문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새빨개진 얼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국가고 미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그저 양으로 승부를 보거나 아직도 낙후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이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독일 또한 육군 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독일의 해군력이 강력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 심지어 최첨단 방산 기술력과 군사 무기의 양적인 부분까지 고루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과 같은 육각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단둘일 뿐이므로 한국의 저력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군 전력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군사강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으로 적국과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듯 적국과 대치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국가는 경제력 및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진국이 되기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자국의 방위에 힘을 쓰기도 바쁜데 도대체 언제 발전을 꾀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친 국가이자 또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국가 옆에서도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그야말로 북한보다도 더욱 미친 국가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 현역 병력뿐만 아니라
집중 군사훈련을 마친 310만 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예비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거대하고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예비군은 8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200만 명의 예비군을 가진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의 예비군 역량보다도 훨씬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이 미친 국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간에서 군사로의 효율적인 기술 이전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관료적인 절차로 인해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적응하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몇 달 또는 몇 주 안에 이러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현대와 LG 등의 기술 기업에서 민간용으로 개발된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은 유사시에 한국군이 현장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민간 기업의 군 분야에 대한 기술 확장으로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력을 드론, 휴대용 레이더, 전기 전투 차량에 빠르게 도입했으며 그 외에 한국이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자율 전투 차량은 또 어떻고요? 현대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구상부터 운용 시험까지 단 12개월 만에 완전 자율주행 장갑차를 빠르게 개발했고,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은 병사의 취약성을 크게 줄여 현재 동종 국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효과적인 무인 작전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율주행 군용 차량은 개념부터 현장 시험까지 3에서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고 동시에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전자와 하나가 협력하여 만든 AI 감시 시스템이죠. 삼성전자는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밀리초 내의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첨단 AI 기반 CCTV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덕분에 한국군은 적의 침투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국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실시간 AI 강화 감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력을 더욱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 미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겁을 주면 겁을 줄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주눅 들고 겁을 먹기는커녕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미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압박에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보세요. 북한은 2022년에만 40회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을 정도로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기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여 2년 이내에 첨단 요격 미사일의 작전 배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6년이나 거쳐 상용화함에도 말이죠. 물론 성능 또한 최고인데 한국이 개발한 KM-SAM은 현재 95% 이상의 미사일 요격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S-400의 70%,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85%의 성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 만족과 안주라는 것은 없다고 느꼈는지 2톤의 인상적인 탑재량으로 최대 8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배치했는데, 문제는 이는 단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데 일반적으로 9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3배나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해군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은 첨단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단 5년 만에 개발하여 배치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해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3년보다 훨씬 빠른 수치고, 한국은 단기간에 달성하기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이 지역의 해군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죠. 자,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전 세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독차지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졌고,
이대로라면 미국만 남은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남이 문화나 훔쳐대는 원시 국가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뭐가 우수하다고 미국을 넘어서니 많이 하는 거란 말인가요? 결국 저는 발언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쪽으로 뛰쳐나가 열변을 토하고 말았죠. 글쎄요. 한국은 일단 중국부터 이기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명시되어 있는 무기 성능만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느니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도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며 이들이 마치 세계 최고라는 듯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미국을 뛰어넘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제 말에 그저 헛웃음만 짓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인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상당한 중국계 군인들이 복무 중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을 찬양하며 호시탐탐 미국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신도 그러한 불순한 무리들 중 하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중국이 명시해놓은 무기의 성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성능 조작 및 성능 뻥튀기로 사기를 치는 국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실제 성능이 더욱 우수하거든요. 이러니까 한국이 미친 국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9 썬더 자주포만 해도 그렇죠.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대식 포병 시스템을 긴급히 요구했고 폴란드는 당초 1년 이내에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으로부터 K9 썬더 자주포 212문을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협정 체결 3개월 만에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K9 24대를 1차로 인도해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공식 사거리가 40km인 K9 썬더는 새로 개발된 장거리 탄약으로 50km에 근접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는 계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놀라운 수준의 업그레이드였기에 폴란드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거리 1km를 늘리고자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10km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자주포를 건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좋은 미친 면모는 이에 큰 감명을 받은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심지어 이번 계약을 담당하던 폴란드의 고위 사령관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계약하면 기본 1년은 늦어지고 약속한 성능을 30% 줄이지만 한국은 1년을 빼고 20%의 성능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식 셈법이고 폴란드는 계속해서 형제의 국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것입니다. 라는 이례적인 발표까지 하는 등 한국은 폴란드와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 롯템이 노르웨이에 수출한 K2 블랙팬서 탱크는 더욱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현대 롯템의 K2 블랙팬서는 2023년 노르웨이 관리들에게 전례 없는 조기 인도와 약속된 능력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르웨이는 주문한 탱크를 2년 이내에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대 롯템은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첫 번째 K2 탱크 배치를 예정보다 10개월 앞당겨 14개월 이내에 인도했는데요. 심지어 공식 문서에는 120mm 대포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4km로 나와 있지만 노르웨이는 군사 실험 동안 이 전차는 5km가 넘는 거리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노르웨이 육군은 95%를 초과하는 거의 완벽한 작전 가용률을 보고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나토 장갑차 평균인 약 8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기에 유럽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죠.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더욱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한국은 산악 국가라 5km가 넘는 평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실험이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나라의 기술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한국이 UAE에 수출한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천궁2는 공식적으로 최대 20km 고도에서
최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시간 시험에서는 광고된 사양을 훨씬 초과하는 실제 요격 범위를 보여주었고 45km 이상의 모의 정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즉, 현재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한국 무기만 수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훨씬 뛰어난 기이한 면모를 진작에 눈치챘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건 최고의 무기를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어떤가요? 확실히 양국이 명시해놓은 성능만 놓고 보자면 중국의 무기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무기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왜 중국은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음에도 유럽은 한국산 무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중국산 무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의 무기는 그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국가들만 구매해 갈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러한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산 무기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중국 무기를 10개 살 바엔 돈을 더 모아서 한국 무기 1개를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앙숙관계고 서로의 국경지대에서 총격전까지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선택한 파키스탄은 그런 인도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말았죠. 중국이 발표한 중국의 JF-17 썬더의 스펙은 한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명목적인 성능을 자랑했고 파키스탄은 부푼 꿈을 안고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우수해 보이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체 엔진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었고 러시아의 구식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엔진은 과열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에 엔진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파키스탄 공군은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여러 대의 JF-17과 숙련된 파일럿을 잃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전투기는 1960년대에 설계된 인도 공군의 구형 미그 21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하고 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겪게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차세대 중국 전투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60년 된 비행기에 의해 그것도 그렇게나 증오하는 국가의 전투기에 의해 처참하게 격추를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산 JF-17 전투기는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적 항공기를 제대로 조준하지도 못했기에 파키스탄은 이러한 장식용 전투기를 전부 폐기 처분하며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밝힌 명목상의 성능은 전부 성능 뻥튀기 및 조작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중국의 최악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노린코 VP-10 장갑차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하는 그야말로 자폭 장갑차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중국산 장갑차는 RPG의 조그마한 파편에도 그대로 파괴되어 차량 전체가 폭발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갑은 기본적인 7.62mm 탄환조차 막지 못해 병력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렸고 나이지리아의 더운 현장에서 계속 고장나는 엔진은 덤이었기에 결국 나이지리아는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방탄도 되지 않는 방탄 차량을 판매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모든 중국산 장갑차를 폐기 처분해버렸죠. 자,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요? 중국 따위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이고 미국은 오직 한국만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상대조차 안 되고 1000년이 지나도 국제 무기 수출이 절대로 불가능할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무기는 그저 싼 맛에 사는 박리담회일 뿐인데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산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겠어요? 당신은 전시 상황에서 무기가 고장나거나 스스로 자폭해버리면 얼마나 큰 피해로 작용할지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러니 중국은 각종 싸구려 공산품 수출의 경우에는 저품질 저가 정책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품질을 낮은 가격으로 뭉개는 정책 따위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도대체 누가 믿을 수도 없는 중국산 저품질 무기를 구매하겠어요? 자, 중국 이야기 따위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튼 이런 한국이기에 미국은 넋놓고 있다간 그대로 한국에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만 해도 그렇죠. 현재는 한국으로 파견 간 주한미군 중 대다수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군사기관들은 이러한 분석 자료에 대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반드시 한국으로 파견 간 미군들이 한국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은 10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먹히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우수한 나라였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백악관 전문가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한국 따위의 소국이자 개발도상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돼 보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 가 있는 동료들을 꽤나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림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죠. 바로 제가 연락을 취하자 한국으로 파견 갔던 동료들은 죄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서 눌러 살기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건너오면서까지 살고 싶어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미국인들은 되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있다니, 이건 중국의 위대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이러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직접 한국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꽤나 친하게 지냈던 데클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그는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적적하던 차였다며 제게 흔쾌히 자신의 방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겨우 휴가를 내서 한국에 있는 데클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혹은 한국에 단단히 세뇌를 받아서인지 한국에서의 정착이라는 잘못되도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 데클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데클런은 그런 저를 보고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존, 너는 오랜만에 봐도 옛날과 똑같구나. 너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 분명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글쎄, 과연 삶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최강일까? 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 잘 봐. 내 생각대로 외국 기지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 병사들은 결국은 정해진 임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하곤 해. 그러나 한국은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이 영구 체류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야. 다른 국가들로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날짜를 세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많은 미군들은 자발적으로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떠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남는 결정을 하거든. 정말로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휴가를 받은 상황에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은 휴가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기는커녕 지급받은 휴가여비로 오히려 한국 여행을 즐기곤 하지. 아무래도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직접 먹어봐야 아는 유형 같으므로 내가 직접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그러고는 그는 현재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제가 짐을 풀기 무섭게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기겁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 밤 11시에 나가는 행동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는데, 밤이 들이운 미국은 그야말로 우범지대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데클런은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산 미국인이기에 밤에는 절대로 외출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첫 번째 원칙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야심한 시간에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데클런은 그저 세상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저를 억지로 끌고 어디론가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하철이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이 이러한 늦은 시간에 운영을 할 리도 없었고, 미국에서 지하철은 우범지대의 상징과도 같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런데 데클런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지하철로 데리고 온 거라는 말인지, 저는 그가 제가 한국을 욕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하철에서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도 지하철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지하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깔끔함과 안전함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어떻게 된 게 매우 늦은 시간에도 위험한 기색이 일절 보이지가 않았고, 특히나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먹은 국가인가 싶어 완전히 혼절하기 직전에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나 아이가 해가 지는 시간인 6시 이후에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살행위로 여겨질 만큼 매우 열악한 치안 상황을 보여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건장한 남성인 저조차도 해가 지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서지 않으니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러는 완전히 넋이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저를 재밌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표정을 보니 마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보는 것 같아. 한국은 내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거든. 일단 말도 안 되게 낮은 범죄율만 해도 그래.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어느 시간에 어딜 가나 항상 안전하거든. 저기 봐. 우리 옆 골목길은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인데 저곳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나 약쟁이나 노숙자 혹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 한국의 번화가에서는 그러한 수준 낮은 모습이나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저 밤을 즐기고 있는 안전하고 교양 높은 사람들의 모습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야. 또한 저곳은 번화가의 거리임에도 매우 청결한 모습을 보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따로 있어. 그건 바로 한국에서는 총기나 무기폭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만 해도 그래. 미국에는 2023년에 4만 명 이상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한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 또한 한국에서 강도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 우리의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려봐. 미국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도시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은 매우 흔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 총기를 구매해야만 했어. 또한 우리는 혹여라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를 항상 경계하며 길을 걸어야 했지. 우리는 건장한 남성의 군인들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오후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음에도 말이야.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대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아무런 위험 없이 골목길을 통과할 수 있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저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를 좀 봐. 카페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 아무래도 노트북 주인은 잠시 화장실을 갔겠지. 너도 알겠지만 미국이라면 주인 없는 저 노트북은 5초 안에 사라질 것이 분명해. 뭐 미국에서는 주인이 있더라도 강도가 들어 강제로 노트북을 훔쳐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너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수준의 신뢰의 문화보다 24시간 운영되는 형태의 무인 매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놀라하는 것 같네. 사실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인 매장은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은 굳이 무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꼭두새벽에도 모든 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국가야. 미국만 해도 치안 문제 때문에 무인 매장 따위는 절대로 운영될 수가 없고 해가 지면 편의점, 식당 등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문을 연 점포라고는 주유소가 전부지. 하지만 주의를 봐.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세탁소와 편의점, 꽤나 그럴듯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점포가 멀쩡하게 운영 중이잖아. 세상에 이렇게나 편리한 국가가 또 있을까? 편의점에 갈 때 총에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조차 없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고 이게 바로 많은 주한미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채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이유야. 저는 데클런의 말을 듣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미국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무리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상태로 한국에 도착한 저라도 이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데클런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데클런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며
이건 대중교통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치안도 형편없어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해오더니 이내 새벽 2시에도 운행하는 한국의 올빼미 버스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멀쩡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시금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극한의 수준으로 발전한 도시 모습에 데클런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제 미국에서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런은 이제야 편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 제게 안부를 물어오며 제게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프지 않냐는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 BBQ는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며 갑자기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30분만 기다리라는 아리송한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 그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웬 초인종이 울리더니 이내 데클런은 자신이 한국식 BBQ를 배달 주문했다며 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특히나 그렇게 포장용지를 개봉한 삼겹살 요리는 음식의 퀄리티도 상당했기에 저는 이 정도로 멋진 요리를 새벽에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한국의 극한으로 편리한 환경에 다시 한번 경탄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새벽 음식 배달이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음식 배달마저도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려서 차갑게 식은 수준 낮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게 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팁까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차가운 음식을 위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30분도 안 되어 배달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퀄리티 높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니 저는 이제야 데클런이 말한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따뜻한 삼겹살에 김치와 마늘, 쌈장, 신선한 상추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달 요리에는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놀라게 할 건지 김치찌개까지 포장되어 있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러한 삼겹살과 김치찌개 요리는 원래 중국 음식으로 이건 전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 음식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맛본 한국의 삼겹살 요리와 김치찌개는 중식당에서 맛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고 저는 결국 이러한 요리가 중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인들마저 왜 자신의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나라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데클런은 제게 다시금 경악스러운 말을 건네오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주한미군들은 전역 후에 영어 강사 등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만 요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고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그러한 영어 강사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에는 수많은 고급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있으므로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일만 남은 셈이었죠.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 싶어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는데요. 분명 백악관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그대로 두었다간 미국은 몇 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진다고 말했지만 현재 한국으로 모든 기술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지켜본 저로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갈 것도 없이 단 1, 2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한국이 후진적인 국가고 이런 한국을 견제할 이유는 일절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휴가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편리한 국가였고 특히나 어딜 가나 경계를 절대로 늦춰선 안 되는 각박한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은 그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그간의 짧고 어리석은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10년 이상은 앞서 있는 국가였고
아무래도 이 나라는 미국조차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제 한국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마저 집어삼키며 전 세계를 발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이미 먹어치운 한국은 세계 제패의 팔부 능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라고요. 현재 미국 국방참모회의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인들을 완전히 겁먹게 만든 회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 출신이지만 중국에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중국인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는 중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중국의 아들이므로 언젠가는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국가라면 도대체 부모님은 왜 조국을 저버리고 미국에 정착한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 출신의 부모님과 중국계 및 중국인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들의 중화 사상에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며 제가 어떤 국가에서 자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 또 혹여라도 제가 추후에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도 미군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중국에 그대로 전해줄 수 있으므로 제게 있어선 여러모로 군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장교로서 미군에서 복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중요 참모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겐 발언권은 없었으나 이건 제 추후 진급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파견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추후 방산 분야의 전망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며 그 이유를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내놓았거든요.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향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산 강국이니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같은 기존의 방산기술 강국들을 진작에 추월한 상태고, 이제 한국이 미국을 넘은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내밀었고, 결국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는 이러한 한국이 모든 것을 제패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계로서 수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한국의 열악한 면모와 후진적인 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라왔는데요. 저는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 등 모든 것을 훔쳐가는 배은망덕한 국가라고 배워왔기에 저는 이렇듯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언권이 없었던 저는 백악관 전문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새빨개진 얼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국가고 미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그저 양으로 승부를 보거나 아직도 낙후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이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독일 또한 육군 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독일의 해군력이 강력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 심지어 최첨단 방산 기술력과 군사 무기의 양적인 부분까지 고루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과 같은 육각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단둘일 뿐이므로 한국의 저력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군 전력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군사강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으로 적국과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듯 적국과 대치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국가는 경제력 및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진국이 되기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자국의 방위에 힘을 쓰기도 바쁜데 도대체 언제 발전을 꾀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친 국가이자
또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국가 옆에서도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그야말로 북한보다도 더욱 미친 국가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 현역 병력뿐만 아니라 집중 군사훈련을 마친 310만 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예비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거대하고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예비군은 8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200만 명의 예비군을 가진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의 예비군 역량보다도 훨씬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이 미친 국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간에서 군사로의 효율적인 기술 이전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관료적인 절차로 인해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적응하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몇 달 또는 몇 주 안에 이러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현대와 LG 등의 기술 기업에서 민간용으로 개발된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은 유사시에 한국군이 현장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민간 기업의 군 분야에 대한 기술 확장으로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력을 드론, 휴대용 레이더, 전기 전투 차량에 빠르게 도입했으며, 그 외에 한국이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자율 전투 차량은 또 어떻고요? 현대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구상부터 운용 시험까지 단 12개월 만에 완전 자율주행 장갑차를 빠르게 개발했고,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은 병사의 취약성을 크게 줄여 현재 동종 국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효과적인 무인 작전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율주행 군용 차량은 개념부터 현장 시험까지 3에서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고 동시에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전자와 하나가 협력하여 만든 AI 감시 시스템이죠. 삼성전자는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밀리초 내의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첨단 AI 기반 CCTV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덕분에 한국군은 적의 침투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국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실시간 AI 강화 감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력을 더욱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 미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겁을 주면 겁을 줄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주눅 들고 겁을 먹기는커녕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미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압박에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보세요. 북한은 2022년에만 40회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을 정도로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기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여 2년 이내에 첨단 요격 미사일의 작전 배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6년이나 거쳐 상용화함에도 말이죠. 물론 성능 또한 최고인데 한국이 개발한 KMSAM은 현재 95% 이상의 미사일 요격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S-400의 70%,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85%의 성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 만족과 안주라는 것은 없다고 느꼈는지 2톤의 인상적인 탑재량으로 최대 8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배치했는데, 문제는 이는 단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데 일반적으로 9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3배나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해군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은 첨단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단 5년 만에 개발하여 배치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해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3년보다 훨씬 빠른 수치고, 한국은 단기간에 달성하기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이 지역의 해군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죠. 자,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전 세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독차지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졌고 이대로라면 미국만 남은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남이 문화나 훔쳐대는 원시 국가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뭐가 우수하다고 미국을 넘어서니 많이 하는 거란 말인가요? 결국 저는 발언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쪽으로 뛰쳐나가 열변을 토하고 말았죠. 글쎄요, 한국은 일단 중국부터 이기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명시되어 있는 무기 성능만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느니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도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며 이들이 마치 세계 최고라는 듯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미국을 뛰어넘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제 말에 그저 헛웃음만 짓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인가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내에는 상당한 중국계 군인들이 복무 중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을 찬양하며 호시탐탐 미국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신도 그러한 불순한 무리들 중 하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중국이 명시해놓은 무기의 성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성능 조작 및 성능 뻥튀기로 사기를 치는 국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실제 성능이 더욱 우수하거든요. 이러니까 한국이 미친 국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9 썬더 자주포만 해도 그렇죠.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대식 포병 시스템을 긴급히 요구했고 폴란드는 당초 1년 이내에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으로부터 K9 썬더 자주포 212문을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협정 체결 3개월 만에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K9 24대를 1차로 인도해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공식 사거리가 40km인 K9 썬더는 새로 개발된 장거리 탄약으로 50km에 근접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는 계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놀라운 수준의 업그레이드였기에 폴란드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거리 1km를 늘리고자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10km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자주포를 건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좋은 미친 면모는 이에 큰 감명을 받은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심지어 이번 계약을 담당하던 폴란드의 고위 사령관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계약하면 기본 1년은 늦어지고 약속한 성능을 30% 줄이지만 한국은 1년을 빼고 20%의 성능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식 셈법이고 폴란드는 계속해서 형제의 국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것입니다. 라는 이례적인 발표까지 하는 등 한국은 폴란드와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 롯템이 노르웨이에 수출한 K2 블랙팬서 탱크는 더욱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현대 롯템의 K2 블랙팬서는 2023년 노르웨이 관리들에게 전례 없는 조기 인도와 약속된 능력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르웨이는 주문한 탱크를 2년 이내에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대 롯템은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첫 번째 K2 탱크 배치를 예정보다 10개월 앞당겨 14개월 이내에 인도했는데요. 심지어 공식 문서에는 120mm 대포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4km로 나와 있지만 노르웨이는 군사 실험 동안 이 전차는 5km가 넘는 거리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노르웨이 육군은 95%를 초과하는 거의 완벽한 작전 가용률을 보고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나토 장갑차 평균인 약 8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기에 유럽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죠.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더욱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한국은 산악 국가라 5km가 넘는 평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실험이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나라의 기술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한국이 UAE에 수출한 청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청궁2는 공식적으로 최대 20km 고도에서 최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시간 시험에서는 광고된 사양을 훨씬 초과하는 실제 요격 범위를 보여주었고 45km 이상의 모의 적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즉, 현재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한국 무기만 수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훨씬 뛰어난 기이한 면모를 진작에 눈치챘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건 최고의 무기를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어떤가요? 확실히 양국이 명시해놓은 성능만 놓고 보자면 중국의 무기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무기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왜 중국은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음에도 유럽은 한국산 무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중국산 무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의 무기는 그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국가들만 구매해 갈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러한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산 무기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중국 무기를 10개 살 바엔 돈을 더 모아서 한국 무기 1개를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앙숙관계고 서로의 국경지대에서 총격전까지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선택한 파키스탄은 그런 인도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말았죠. 중국이 발표한 중국의 JF-17 썬더의 스펙은 한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명목적인 성능을 자랑했고 파키스탄은 부푼 꿈을 안고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우수해 보이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체 엔진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었고 러시아의 구식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엔진은 과열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에 엔진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파키스탄 공군은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여러 대의 JF-17과 숙련된 파일럿을 잃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전투기는 1960년대에 설계된 인도 공군의 구형 미그 21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하고 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겪게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차세대 중국 전투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60년 된 비행기에 의해 그것도 그렇게나 증오하는 국가의 전투기에 의해 처참하게 격추를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산 JF-17 전투기는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적 항공기를 제대로 조준하지도 못했기에 파키스탄은 이러한 장식용 전투기를 전부 폐기 처분하며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밝힌 명목상의 성능은 전부 성능 뻥튀기 및 조작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중국의 최악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노린코 VP-10 장갑차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하는 그야말로 자폭 장갑차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중국산 장갑차는 RPG의 조그마한 파편에도 그대로 파괴되어 차량 전체가 폭발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갑은 기본적인 7.62mm 탄환조차 막지 못해 병력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렸고 나이지리아의 더운 현장에서 계속 고장나는 엔진은 덤이었기에 결국 나이지리아는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방탄도 되지 않는 방탄 차량을 판매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모든 중국산 장갑차를 폐기 처분해버렸죠. 자,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요? 중국 따위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이고 미국은 오직 한국만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상대조차 안 되고 1000년이 지나도 국제 무기 수출이 절대로 불가능할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무기는 그저 싼 맛에 사는 박리담회일 뿐인데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산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겠어요? 당신은 전시 상황에서 무기가 고장나거나 스스로 자폭해버리면 얼마나 큰 피해로 작용할지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러니 중국은 각종 싸구려 공산품 수출의 경우에는 저품질 저가 정책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품질을 낮은 가격으로 뭉개는 정책 따위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도대체 누가 믿을 수도 없는 중국산 저품질 무기를 구매하겠어요? 자, 중국 이야기 따위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튼 이런 한국이기에
미국은 넋놓고 있다간 그대로 한국에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만 해도 그렇죠. 현재는 한국으로 파견 간 주한미군 중 대다수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군사기관들은 이러한 분석 자료에 대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반드시 한국으로 파견 간 미군들이 한국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은 10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먹히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우수한 나라였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백악관 전문가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한국 따위의 소국이자 개발도상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돼 보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 가 있는 동료들을 꽤나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림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죠. 바로 제가 연락을 취하자 한국으로 파견 갔던 동료들은 죄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서 눌러 살기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건너오면서까지 살고 싶어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미국을 미국인들은 되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있다니 이건 중국의 위대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이러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직접 한국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꽤나 친하게 지냈던 데클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그는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적적하던 차였다며 제게 흔쾌히 자신의 방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겨우 휴가를 내서 한국에 있는 데클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혹은 한국에 단단히 세뇌를 받아서인지 한국에서의 정착이라는 잘못되도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 데클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데클런은 그런 저를 보고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존, 너는 오랜만에 봐도 옛날과 똑같구나. 너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 분명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글쎄, 과연 삶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최강일까? 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 잘 봐. 내 생각대로 외국 기지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 병사들은 결국은 정해진 임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하곤 해. 그러나 한국은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이 영구 체류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야. 다른 국가들로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날짜를 세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많은 미군들은 자발적으로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떠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남는 결정을 하거든. 정말로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휴가를 받은 상황에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은 휴가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기는커녕 지급받은 휴가여비로 오히려 한국 여행을 즐기곤 하지. 아무래도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직접 먹어봐야 아는 유형 같으므로 내가 직접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그러고는 그는 현재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제가 짐을 풀기 무섭게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기겁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 밤 11시에 나가는 행동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는데 밤이 들이운 미국은 그야말로 우범지대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데클런은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산 미국인이기에 밤에는 절대로 외출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첫 번째 원칙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야심한 시간에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데클런은 그저 세상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저를 억지로 끌고 어디론가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하철이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이 이러한 늦은 시간에 운영을 할 리도 없었고 미국에서 지하철은 우범지대의 상징과도 같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런데 데클런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지하철로 데리고 온 거라는 말인지 저는 그가
제가 한국을 욕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하철에서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도 지하철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지하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깔끔함과 안전함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어떻게 된 게 매우 늦은 시간에도 위험한 기색이 일절 보이지가 않았고, 특히나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먹은 국가인가 싶어 완전히 혼절하기 직전에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나 아이가 해가 지는 시간인 6시 이후에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살행위로 여겨질 만큼 매우 열악한 치안 상황을 보여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건장한 남성인 저조차도 해가 지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서지 않으니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러는 완전히 넋이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저를 재밌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표정을 보니 마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보는 것 같아. 한국은 내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거든. 일단 말도 안 되게 낮은 범죄율만 해도 그래.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어느 시간에 어딜 가나 항상 안전하거든. 저기 봐. 우리 옆 골목길은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인데 저곳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나 약쟁이나 노숙자 혹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 한국의 번화가에서는 그러한 수준 낮은 모습이나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저 밤을 즐기고 있는 안전하고 교양 높은 사람들의 모습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야. 또한 저곳은 번화가의 거리임에도 매우 청결한 모습을 보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따로 있어. 그건 바로 한국에서는 총기나 무기폭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만 해도 그래. 미국에는 2023년에 4만 명 이상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한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 또한 한국에서 강도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 우리의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려봐. 미국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도시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은 매우 흔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 총기를 구매해야만 했어. 또한 우리는 혹여라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를 항상 경계하며 길을 걸어야 했지. 우리는 건장한 남성의 군인들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오후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음에도 말이야.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대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아무런 위험 없이 골목길을 통과할 수 있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저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를 좀 봐. 카페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 아무래도 노트북 주인은 잠시 화장실을 갔겠지. 너도 알겠지만 미국이라면 주인 없는 저 노트북은 5초 안에 사라질 것이 분명해. 뭐 미국에서는 주인이 있더라도 강도가 들어 강제로 노트북을 훔쳐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너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수준의 신뢰의 문화보다 24시간 운영되는 형태의 무인 매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놀라하는 것 같네. 사실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인 매장은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은 굳이 무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꼭두 새벽에도 모든 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국가야. 미국만 해도 치안 문제 때문에 무인 매장 따위는 절대로 운영될 수가 없고 해가 지면 편의점, 식당 등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문을 연 점포라고는 주유소가 전부지. 하지만 주의를 봐.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세탁소와 편의점, 꽤나 그럴듯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점포가 멀쩡하게 운영 중이잖아. 세상에 이렇게나 편리한 국가가 또 있을까? 편의점에 갈 때 총에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조차 없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고 이게 바로 많은 주한미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채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이유야. 저는 데클런의 말을 듣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미국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무리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상태로 한국에 도착한 저라도 이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데클런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데클런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며 이건 대중교통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치안도 형편없어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해오더니 이내 새벽 2시에도 운행하는 한국의 올빼미 버스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멀쩡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시금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극한의 수준으로 발전한 도시 모습에 데클런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제 미국에서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런은 이제야 편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 제게 안부를 물어오며 제게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프지 않냐는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 BBQ는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며 갑자기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30분만 기다리라는 아리송한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 그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웬 초인종이 울리더니 이내 데클런은 자신이 한국식 BBQ를 배달 주문했다며 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특히나 그렇게 포장용지를 개봉한 삼겹살 요리는 음식의 퀄리티도 상당했기에 저는 이 정도로 멋진 요리를 새벽에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한국의 극한으로 편리한 환경에 다시 한번 경탄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새벽 음식 배달이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음식 배달마저도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려서 차갑게 식은 수준 낮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게 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팁까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차가운 음식을 위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30분도 안 되어 배달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퀄리티 높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니 저는 이제야 데클런이 말한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따뜻한 삼겹살에 김치와 마늘, 쌈장, 신선한 상추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달 요리에는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놀라게 할 건지 김치찌개까지 포장되어 있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러한 삼겹살과 김치찌개 요리는 원래 중국 음식으로 이건 전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 음식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맛본 한국의 삼겹살 요리와 김치찌개는 중식당에서 맛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고 저는 결국 이러한 요리가 중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인들마저 왜 자신의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나라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데클런은 제게 다시금 경악스러운 말을 건네오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주한미군들은 전역 후에 영어 강사 등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만 요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고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그러한 영어 강사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에는 수많은 고급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있으므로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일만 남은 셈이었죠.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 싶어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는데요. 분명 백악관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그대로 두었다간 미국은 몇 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진다고 말했지만 현재 한국으로 모든 기술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지켜본 저로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갈 것도 없이 단 1, 2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한국이 후진적인 국가고 이런 한국을 견제할 이유는 일절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휴가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편리한 국가였고 특히나 어딜 가나 경계를 절대로 늦춰선 안 되는 각박한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은 그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그간의 짧고 어리석은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10년 이상은 앞서 있는 국가였고, 아무래도 이 나라는 미국조차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